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파이썬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을 만든 이유는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왜 파이썬 코딩을 배워야 하냐? 인문 사회계도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냐? 엑셀이나 아니면 도구로 마우스 클릭만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가가 파이썬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주소가 하나 있죠. kaggle.com/surveys2017. 캐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캐글은 2010년도에 만들어진 예측 모델 및 분석 대회 플랫폼입니다. 여기는 웹사이트거든요. 웹페이지인데 기업이나 단체에서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거나 예측해야 되는 해결 과제를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 누구든지 여기에 참여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경쟁하게 되는 거죠. 물론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은 그에 대한 보상도 두둑한 편입니다. 이 사이트 기회가 되면은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시면은 메일을 통해서 어떤 대회가 오픈이 됐는데 참여하세요 라는 걸 받게 돼요. 대회에 참여해서 1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상금을 받아라,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대회에 참여하면은 그 대회가 종료된 다음에 그 대회에 수상자들의 후기를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캐글에서 2017년도에 조사한 자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요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정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링크는 kaggle.com surveys 2017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아래로 내리면은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고요. 그 항목에 응답자 수와 응답한 것들에 대한 집계가 돼 있어요. 이걸 참고하시는데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미리 화면 캡처해서 놨거든요. 이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새로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맨 처음 배워야 되는 언어로 어떤 걸 추천하시겠습니까? 나왔어요. 1위가 파이썬이죠. 그 다음에 2위 R, 당연히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분석돼야 되니까 3위 SQL,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직장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1위는 파이썬이었어요. 여기서도 2위 R, 3위 SQL, 4위 Jupyter 노트북이죠. 이 외에도 여러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도록 제가 파이썬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을 추천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트렌드죠. 요즘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파이썬이에요. 그런데 파이썬은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이긴 하지만은 일반인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데 코딩을 하는 것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런데 파이썬은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무료로 개방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 라이브러리들이 또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그래서 파이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데이터 분석가가 파이썬을 배우는데 파이썬 언어만 배워서 당장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파이썬을 배우시는 분들이 어떤 단계로 어떤 내용을 학습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요, 데이터 분석가를 위한 파이썬 학습 로드맵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크게 디벨로퍼, 뭐 IT 개발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 다음에 비즈니스 분석가,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눴어요. 제가 첫 번째 영역은
빨간 박스 쳐보죠. 디벨로퍼 영역. 두 번째 영역은 파란 박스 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영역. 세 번째 영역은 보라색으로 해보죠.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영역. 이렇게 세 영역이 있어요. 이 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보시면은 공통, 그 다음에 핵심, 실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쪽부터 살펴보죠. 맨 아래쪽에는 뭐가 있냐면요, 프로그래밍 언어 기본이 있어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은 개발 환경은 어떻게 구성하고, 자료형과 연산자는 뭐가 있고, 데이터 구조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재음은 함수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 기본은 개발자가 되려는 사람,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는 사람, 그 다음에 비즈니스 분석가가 되려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배워야 되는 항목들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 그 중에서 파이썬을 배우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개발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보다는 데이터 분석가나 비즈니스 분석가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공통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개발자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개발자가 되려면은 왼쪽에 트랙들을 찾아가면 되겠죠. SQL을 더 배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언어 활용을 더 배우고, HTML5도 배우고, 윈도우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웹 프로그래밍도 해서 웹 개발자가 되거나 아니면 윈도우 프로그래밍 개발자가 되거나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웹 개발자가 되거나 하라는 목적으로 데이터 분석가에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라고 하진 않아요. 프로그래밍 언어 기본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화면을 지우고 다시 설명하죠. 프로그래밍 언어 기본을 배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가냐면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또는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로 가는 거죠. 보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비즈니스 분석가 경계가 참 모호하죠.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 개발자 성향을 좀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즈니스 분석가는 자기 도메인에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경우에는 IT 직군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개발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냥 개발까지는 가지 않고 데이터 분석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프로그래밍 언어 기본을 배운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을 스킵하고 바로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로 가도 된다는 거죠.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에는 N차원 배열을 다루는 거, 데이터 프레임 다루는 거, 시각화, 웹데이터 수집, 텍스트 마이닝, 연관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N차원 배열 다루기와 데이터 프레임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코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자르고 합치고 내가 원하는 집계를 보고 여러가지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파이썬의 코드를 이용해서 물론 코딩을 해야겠지만요, 데이터 프레임을 다룬다든가 아니면 배열을 다루는 거를 익숙해야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걸 배우려면은요, 파이썬 언어를 알고 있어야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도 해야겠죠. 이 부분은 EDA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해서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은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웹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한다든가 하죠. 뭐 SNS 데이터를 수집한다든가 뉴스 기사를 수집한다든가 오픈 API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때 데이터 수집을 배워야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된 것이 텍스트 자료라면요, 텍스트 마이닝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이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는 파이썬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파이썬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개발자 성향이 좀 있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언어 활용을 배우면은 좀 더 상위 기술들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모듈과 패키지를 직접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객체와 클래스의 개념, 예외 처리,
파일 입출력, 데이터베이스 연동 등을 배웁니다. 그러면 데이터 비즈니스 애널리스트가 파일 입출력을 안 배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해서 파일 입출력은 파이썬의 내장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파일 입출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데이터 프레임을 배우면은 파일을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는 거 한 줄이면 된다는 거죠. 어떤 개념이냐면요, 라이브러리 배우면은 굉장히 코드가 간결하고 생산성이 높은데 안 배우고 직접 코딩을 하면은 코드 라인 수도 많아지고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매번 코드를 바꿔줘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은 개발자라면은 그런 좀 로우 레벨, 저수준의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고,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라면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면 더 쉽다는 것이죠. 여기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보통의 경우에는 다 배우진 않고요. 시간이 짧다면은 모듈과 패키지, 그 다음에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정도 배우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화면 다시 지우고 그 다음 설명해 보죠. 만약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 기본을 배웠어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한다든가 할 수 있진 않아요.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머신러닝과 관련된 기술을 배우는 거죠. 전체적으로 큰 네모 박스를 보면 5개가 돼 있어요. 언어 기본, 활용,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주로 개발자와 관련된 업무가 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가능한데 굳이 딥러닝까지 갈 필요 없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된다는 거죠. 딥러닝 개발자 성향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은 개발자 성향이 있다 없다 라기보다는 도메인 분석가도 배울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머신러닝 영역에는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기초통계나 선형대수와 통계하면 참 어렵죠. 사실 통계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면 좋겠지만은 그것까지 다 배우려면 시간이 부족하죠. 보통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기초통계나 선형대수는 통계에 이런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구현한 함수는 뭐가 있고요,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뭘 줘야 되고 이 함수가 실행해서 출력하는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초통계나 선형대수라고 되어 있지만 아주 어려운 통계를 배우진 않습니다. 통계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으셔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머신러닝, 회귀분석, 분류분석, 군집분석, 추천 시스템, 지리정보 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배우면 좋죠. 다 배우면은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갖게 되는데 실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이걸 다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케팅 회사에서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추천 시스템 쪽으로 더 배우면 된다는 거죠. 추천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머신러닝, 회귀분석, 분류분석, 군집분석 이거 다 배울 필요는 없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은 어떻게 하는지 절차 그리고 단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배워야겠지만은 군집분석, 회귀분석 이런 알고리즘을 아주 디테일하게 가진 않아도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회사는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해야 돼 라고 하면은 굳이 추천 시스템까지는 안 가고 그냥 바로 지리정보 시스템 배우면 되겠죠. 지도 API를 화면에 띄우고 지도 위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버레이를 마킹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 돼요. 만약에 나는 그냥 통계적 방법만으로 어떤 논문에 쓸 자료가 필요해 라고 하면은 굳이 머신러닝까지는 안 가고요,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결과만 수치로 작성해내도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누구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굳이 머신러닝까지 안 가도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금융회사에 존재한다, 그리고 뭔가를 예측한다 라고 하면은
회귀 분석, 분류 분석 등을 배우면 되겠죠. 머신러닝의 기반 기술은 아무래도 코딩을 해야 되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하필이면 파이썬을 배우도록 권하는 이유는 첫 번째 트렌드라는 거, 아까 캐글에서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맨 처음 배울 언어로 추천할 것이 1위가 파이썬이었잖아요. 물론 한 30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을 배우고 파이썬 기반으로 코딩을 하기 때문에 파이썬을 배우고 추천한다는 거죠. 간혹 R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R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분석하는 분도 많아요. 저도 책을 썼는데 R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책, 그 다음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책 두 가지 다 썼어요. 둘 다 강의를 합니다. 고객사에서 R을 이용해서 분석하기를 원한다면 R을 이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분석한다면 파이썬을 이용하는데,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할지를 골라주지 않는다면 저는 파이썬을 가지고 할 거를 권장을 해요. 트렌드죠, 트렌드.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예측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탐색해서 시각화하는 과정도 데이터의 분석 과정에 해당됩니다. 그러려면은 화면에 보는 이런 거 있죠. 데이터 다루는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하는 것들 필수예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이 많은 것들을 다 배우게 하면 좋겠지만은, 핵심적인 것만 배우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중에서 프로그램 언어 기본은 무조건 배워야겠죠. 그건 항상 해야 되는 거고요. 개발자가 되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든 비즈니스 애널리스트가 되든 다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해서 모듈과 패키지, 그 다음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BIT 전공자가 배우기는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나 머신러닝에서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워두지 않으면은 뒤에 클래스를 다루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로는 데이터를 다룰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n차원 표현 다루기나 데이터 프레임도 있는데, n차원 표현 다루는 것은 보통 딥러닝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머신러닝을 위해서라면은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 시각화 정도만 배울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서는 이거 다 하는 것보다요, 머신러닝 기초와 그 다음에 회귀 분석, 분류 분석 정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짧다면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다 배우는 게 좋겠죠. 보통 채용 예정자 과정 800시간 정도 준다면은 이 전 과정을 다 가르치겠죠. 배울 거 권하고요. 참고로 이쪽 왼쪽에 있는 파란색 박스 친 딥러닝 분야, 이 부분은요, 머신러닝을 배우고 이쪽으로 올 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머신러닝은 뭐고 딥러닝은 뭐냐라고 하는데요, 딥러닝은 머신러닝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딥러닝에서는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인공신경망이라는 알고리즘이거든요.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알고리즘은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이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에도 구현이 돼 있어요. 하지만은 머신러닝에 있는 함수는 디테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딥러닝은 디테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을 할 때 딥러닝으로 가는 걸 권하고요. 그리고 영상처리, 신호처리는 딥러닝이죠. 왜냐하면 영상처리나 신호처리 데이터는 비선형 데이터거든요. 비선형 데이터란 말이 좀 낯설죠.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변수 하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딥러닝은 좀 개발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있는 예외 처리나 파일 입출력, 데이터베이스 연동도 다 배우고 차근차근 다 오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요즘 데이터 분석하려고, 그리고 텐서플로우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텐서플로우 책 한 권 들고 데이터 분석 딥러닝 배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구단 못 외우는데 미분 적분 책 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 기본은요, 손에 코드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윗부분에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에서 코딩을 할 때 좀 편하다는 것이죠. 데이터 분석가를 위한 파이썬 학습 로드맵 설명했는데요. 마음에 확 와닿지 않죠? 그러면은 코드를 작성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미리 코드를 몇 가지 작성해 놨는데요. 위쪽 코드는 여러분 작성하실 필요 없어요. 화면에 글자 크기를 크게 보이게 하려고 집어넣은 스크립트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 와인 데이터 분류 설명이 있죠. 이 와인 데이터는요, 와인 퀄리티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 데이터셋은 포르투갈의 레드 와인,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 두 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 각 데이터셋 안에는요, 물리 화학적 실험에 대한 12개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데이터셋 중에서 레드 와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와인의 등급을 예측할 거예요. 12개의 변수들 중에서 독립 변수는 첫 번째부터 11번째까지,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12번째 변수고요. 종속 변수는 와인의 등급이라고 되어 있죠. 와인의 등급을 예측할 거예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는 아래쪽에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죠.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직접 코드를 작성하면서 머신러닝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디지털 프라이데이 특강 때 제가 한 적 있어요. 한번 불러봐 보죠. 이 데이터를. 데이터 로드하는 것은요,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패키지 판다스라는 패키지 가지고 해요. 판다스 패키지 로드하고 데이터셋을 불러와야겠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링크, 이 링크를 제가 복사를 할게요. 복사해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데이터셋은 필드의 구분자가 콤마가 아니고 세미콜론이에요. 그래서 딜리미터는 하고 세미콜론을 넣어주셔야 제대로 읽힙니다. 읽어오고, 읽어드린 다음에 제가 레드와인.헤드 해서 상위 5개 핵만 출력해보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첫 번째 열은 픽스드 에시더팀, 결합 산도라고 하죠. 두 번째 열은 휘발성산, 시트르산, 그 다음에 발효 후 와인 속에 남아있는 당분, 염화물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요. 자세한 건 여러분이 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오른쪽에 퀄리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와인의 품질이 되어 있는 거죠. 와인의 품질은 와인 소믈리에가 직접 맛을 보고 측정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기계학습을 통해서 학습시킨 다음에 컴퓨터가 품질을 분류하도록 하자 이거죠. 앞으로 사라질 직업 소믈리에 그러진 않겠지만요. 자, 먼저 저는 뭐부터 할 거냐면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걸 나눌 거예요. 저는 x라는 변수에다가 redwine.iroc라는 함수를 통해서 -1은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요거는 데이터 프레임을 배울 때 배우는 함수예요. iroc라는 것은 인덱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행과 열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x 뽑아내고, 그 다음에 y는 종속 변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1 열만. x를 대문자로 한 이유는요, 왜죠? x가 여러 개니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x와 y를 나누는데, 보통 머신러닝을 한 다음에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데이터셋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셋을 일부를 쪼개는 거죠. 일부로 쪼개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70%대 30% 비율로 쪼갭니다. 위에서 상위 70% 쪼개고 아래 30% 남기고, 이게 아니고 랜덤하게 70% 뽑아서 이걸 가지고 뭐로 사용하냐면요, 트레인이라는 데이터셋으로 사용해요. 이걸 가지고 학습시키자 이거죠.
이거 가지고 학습시킨 다음에 그러면은 애초에 70과 30에는 정답이 있을 거예요. 뭐 정답 데이터셋이 있는데 정답이 있는 거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등급이 몇이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등급이 몇이야, 이렇게 학습을 쭉 시키고 나서 나중에 학습이 종료가 되면은 나머지 30%는 남잖아요. 이 30%의 데이터셋을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하고, 이 30%의 테스트 데이터셋에 일부 독립변수만 가지고 뭐 하냐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면은 이 예측한 거에 대한 등급이 나오겠죠. 이렇게 등급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정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답, 그 다음에 프리딕트, 예측한 거. 이 두 개가 얼마만큼 일치하는지를 비교해서 성능을 평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눕니다. 나누는 비율은 연구자마다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주로 7대3으로 많이 나눕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from sklearn model selection import train test split이라는 모듈을 가지고 올 거예요. 이 sklearn은 scikit-learn이라고 해서 기계학습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패키지입니다. 머신러닝 때 배우는 게 저 패키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 패키지에 있는 어떤 함수는 전처리 어떤 때 사용되고요, 어떤 함수는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현했는데 매개 변수를 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뭘 집어내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이런 것도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 train x, test x, train y, test y. 지금 작성하는 이 코드가 다 파이썬 코드잖아요. 파이썬 코드예요. 그래서 파이썬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사이킨런의 인공신경망 알고리즘 이용해서 분류기를 만들죠. MLP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멀티 레이어드 퍼셉트론, 즉 다층 신경망을 이용한 분류기예요. 이 분류기를 임포트하고, 보통 저 분류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걸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모델은 MLP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하고 모델을 만들어요. 이 모델이 뭐냐면은 분류를 하기 위한 거예요. 저 모델이 일종의 수식을 갖게 되는 건데요. 모델이 수식을 제대로 갖게 되려면은 학습을 이라는 걸 시켜야 되거든요. 모델.fit 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학습시킬 때는 train 데이터 x와 train 데이터 y, x를 이용해서 독립변수를 주고 y를 이용해서 종속변수를 주죠. 이렇게 학습을 시켜요. 학습시키면은 학습이 완료되겠죠. 이거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했는데요. 여기 출력되는 것은 이 MLP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매개 변수들이에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배운 다음에 여기 있는 매개 변수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이 매개 변수들을 바꾸면은 뭐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 배우는 거죠. 이렇게 모델을 만드는데요. 모델, 이걸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게 뭘 가지고 있냐면은 분류를 하기 위한 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분류하기 위한 수식 가지고 분류 예측을 해보죠. 분류 예측은 간단합니다. 모델.predict라는 함수만 호출해 주면 돼요. predict 할 때는요,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야죠. 테스트 데이터 중에서 x만, y는 집어넣으면 안 되죠. x만 집어넣어서 예측을 하면은 이 프레드는 예측한 등급들이에요.
666655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테스트 데이터 X들에 대한 Y 값들을 예측한 거죠. 그러면은 실제 얼마만큼 많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모델.스코어, 스코어라는 함수 이용하면 돼요. 테스트 X와 테스트 Y를 집어넣어주면 테스트 데이터 X로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답 가지고 몇 개나 맞았는지 정확도를 출력해 줍니다. 이렇게 보면은 0.525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실행시킬 때마다 아마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위쪽에 원본 데이터를 여기서 샘플링을 하는데요. 테스트 사이즈가 0.3이면요 트레인 데이터를 70%, 테스트 데이터를 30% 하라고 하는데 랜덤하게 데이터가 뽑혀요. 그래서 이건 실행시킬 때마다 데이터 셋이 달라지므로 어큐러시도 좀 달라지는데요. 아니 이 정도면은 10개 중에 5개 정도밖에 못 맞췄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Y의 등급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스코어란 함수는 어큐러시 몇 개 맞았는지에만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판다스 임포트 했는데 판다스에 크로스탭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교차 분류표라는 걸 만들어 주거든요. 여기에 테스트 데이터 Y 이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예측한 변수를 집어넣고 교차 분류표를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보여주죠. 이게 뭐냐면요 새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3, 4, 5, 6, 7, 8 이 부분은 실제 데이터셋의 등급이에요. 테스트 데이터셋의 등급이고 그 다음에 5, 6, 7 이거는요 예측한 데이터들의 등급이에요. 3등급인데 5등급이라고 예측한 게 3개, 3등급인데 6등급이라고 예측한 게 하나 이런 식이죠. 자 그런데 어느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냐면요 5등급인데 5등급이라고 예측한 것이 다른 등급으로 예측한 것보다 훨씬 많죠. 근데 5등급인데 엉뚱하게 3등급이나 4등급 그 다음에 7등급 8등급으로 분류한 건 없죠. 물론 6등급으로 분류한 게 좀 몇 개 되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6등급인데 6등급으로 예측한 건 137개. 따지면은 이 중에서 어큐러시는 뭐만 계산되냐면요 107, 137, 8 요 개수가 전체 몇 개냐 이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애초에 3등급, 4등급, 그 다음에 8등급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3등급, 4등급, 8등급 데이터가 충분히 학습이 되진 않아요. 물론 이런 상황에도 학습이 잘 되도록 하는 많은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설명할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와인 데이터를 분류할 때는 컴퓨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손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정확도는 개선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딩 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코딩이 들어가 있지 않죠. 라인 수도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런 코드들이 전부 다 파이썬 기본적인 문법에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라이브러리들을 배우는 건데 어쨌든 간에 파이썬 코드가 익숙해져야 이런 코드들도 작성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번 시간에 꼭 이렇게 파이썬을 언급하는 이유는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거죠. 엑셀 이용해서 제가 엑셀에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엑셀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해도 되는데 왜 굳이 파이썬 이용하냐? 엑셀 이용하실 분은 엑셀 이용해도 돼요. 근데 파이썬 이용하면은 대량의 데이터를 핸들링 하는데 훨씬 더 생산성이 높다는 거죠.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보다 타이핑하는 게 분명히 처음엔 좀 부담스럽겠지만요 익숙해지면은 훨씬 쉬워요. 파이썬 배우세요. 책도 주문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책 구매하시려면 이 사이트 참고하시면 됩니다.